한 주의 세계 소식을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위클리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50일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꽤나 큰 전가를 올렸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를 침몰시킨 것인데요. 흑해함대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실제 피해보다 더 큰 피해일 것입니다. 키이우 방어선에서 러시아의 큰 피해를 누적시켰고 결국 러시아는 병력을 후퇴시켜 동부 전선에 집중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은 후퇴하면서 부차 등지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학살의 증거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방 국가들에 대해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국의 국회 등에서 연설을 하고 인터넷에 각종 자료를 배포하면서 외교전, 정보전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 각국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미국은 전폭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시작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거나 친러적인 행보를 보이는 독일과 헝가리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여 독일의 큰 군사물자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 각국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미국은 전폭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시작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회에도 연설을 하며 군수물자 지원을 부탁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절실히 원하는 중화기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반도도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고 상당수의 군사기술이 불곰 사업 등으로 기술 협력된 점, 최근 북한의 ICBM 발사 등과 더불어 중국의 행보도 심상치 않아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디폴트로 가고 있는데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누적된 피해로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북부 전선을 물리고 동부에 집중하는데도 마리오폴 등 강렬히 저항하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부차 사태 이후로는 유럽과의 외교선이 거의 다 끊기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등 러시아 주변국들의 적대적인 반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EU에서는 프랑스가 앞장서면서 EU로의 석탄 수출이 막혔고 천연가스, 석유 수출도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핵무기 전진 배치를 경고했습니다. 또 에너지 자원의 아시아 수출을 지시했는데요. 20% 이상 싼 가격이지만 인도와 300만 배럴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원 부국인 러시아도 대부분의 외환이 동결되고 국제은행 거래가 막히는 등 암울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장기화되는 전황을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심지어 북한에게도 군수물자 지원을 부탁했다고 하는 루머가 돌 정도입니다. 연일 핵카드로 협박하는 것을 보면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내부 사정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감정이입되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조차 북한을 신경 쓰지 못하면서 북한은 극한의 고립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에서 온 몇 안 되는 화물이 몇 달이 지나도 창고에 그대로 있는 등 해외 물류조차 마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돈이 궁해서일까요? 지난달 7천억 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라자루스가 지목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리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실물류는 마비되고 사이버 범죄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점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큰 규모로 더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중화기 등을 포함한 군수물자가 15일을 기점으로 24시간 내에 지원됩니다. 또 근시일 내에 고위관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방문하여 한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의 70%를 러시아 탓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조,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책을 재차 강조했는데 단기적으로 러시아 문제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자인 중국도 의식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이 솔로몬 제도 진출로 호주 사이 요충지 섬을 장악하려고 하자 바로 대사관을 개설하여 대응했습니다. 또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대만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5월엔 쿼드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열고 바로 우리나라에도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강하게 결속시켜 대중국 포위망을 단단하게 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 특사 파견의 군사훈련을 포함한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를 넘어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등 많은 전략 거점에 투자하는 모습인데요. 쿼드에 가입한 호주가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등 북방향을 강화하자 진행된 포석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호주에서 그랬듯이 누군가의 명의로 섬들을 마구 사들이거나 해당 지역이나 국가와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섬을 민간의 명의라도 소유하게 되면 최소한 해당 지역에 군시설을 미리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는 미국과 호주를 잇는 중요한 거점 지대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는 경제 분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전쟁 장기화 국면뿐 아니라 코로나로도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봉쇄를 보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봉쇄가 진행되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 등 아비규환입니다.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고 이러한 봉쇄가 지속된다면 중국 민심이 크게 이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자에게까지 경찰이 방문하여 좋지 않은 기사를 쓰지 못하게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12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이 코로나를 퍼뜨린다는 위험 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의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중입니다. 이런 식의 언론 통제와 남 탓으로 민심 위반을 막으려는 얄팍한 술책이 정말 통한다면 그것 또한 끔찍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손대지 않고 경기부양책 등으로 모면해보려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는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먼저 이 혼란 속에 디폴트를 맞이하는 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는 디폴트 초읽기에 들어서는데 친중 정부가 들어선 큰 부채를 끌어안고 1대1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도 비슷한 이유로 IMF에 저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1대1로의 문제점이 드러날까 두 국가를 도와주는 방식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심리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소극적인 중앙은행의 대처는 수출 대기업을 제외한 소규모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도 올해엔 기후변화도 심상치 않습니다. 남극의 기온이 크게 올라 남극반도 최대의 빙봉이 붕괴 중입니다. 빙봉은 육지를 둘러싸고 바닷가에 위치해 육지 빙상을 지켜주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며 빙봉의 붕괴는 육지 빙상의 연쇄 붕괴를 일으켜 해수면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로 일교차 큰 날씨가 많아 해수면 상승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날씨 변화를 쉽게 관측할 수 없지만 연중 평이한 날씨를 가지는 곳에서는 벌써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